어느 작은 마을에 짓궂은 농부 존이 살고 있었습니다. 존은 유난히도 사람들을 놀래키고 재미있는 속임수를 쓰는 것을 즐겼죠. 어느 날 그는 철학책을 읽다 데이비드 휴메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회의주의의 이론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이론을 실생활에 적용해서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존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존은 한 가지 실험을 고안하여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존은 마을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닭장을 열고 닭이 언제 알을 낳는지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한 일이 아니었기에 사람들은 시큰둥했지만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존의 행동에 점점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닭이 알을 낳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닭이 알을 낳는 시간을 예측하는 존의 능력에 놀라워하며 점점 그의 예측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큰 축제를 앞둔 마을 사람들은 존이 예측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축제 중에 언제 비가 내릴지를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고 언제 수확을 하면 좋을지를 묻는 농부도 많았습니다. 존은 마을 사람들에게 휴메 이론을 바탕으로 연극을 펼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축제 당일 존은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휴메 철학을 설명하면서 닭의 알 낳기 시간 예측의 비밀을 밝혔습니다. 사실 그는 닭들을 특정 시간에만 먹이를 주고 일정한 환경을 조성하여 닭들이 특정 시간에 알을 낳도록 유도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과정에서 매일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패턴으로 받아들여 원인과 결과를 믿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존은 마을 사람들에게 저는 실제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지 않아요. 단지 특정한 조건을 만들어냈을 뿐이죠. 우리의 경험과 반복된 관찰을 통해 특정한 믿음을 형성하게 된 것일 뿐입니다. 데이비드 휴먼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 습관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저의 이해지 능력도 휴메의 이론을 적용해본 작은 실험이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도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존의 재치에 크게 웃으며 존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존은 변덕스러운 예측 능력을 지녔다는 소문으로 인해 웃음과 깨우침을 선사하는 철학자가 되어 마을의 새로운 영웅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휴메의 이론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단순한 관찰을 통해 형성된 믿음이 한계를 항상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마을에는 작은 논리적 회의주의의 물결이 퍼져나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평화로운 마을의 철학 이야기나 들으면서 하루를 보내기 좋아하는 철학자와 그의 친구 낚시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호숫가에서 낚시를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학자가 아퀴나스의 성질과 사고의 구별에 대해 깊이 생각하다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친구에게 들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철학자는 낚시 도구를 챙기며 신중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친구야, 내가 너에게 흥미로운 철학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고 싶어. 바로 성질과 사고의 구별에 관한 것이야. 낚시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네의 이야기라면 언제나 흥미롭지. 말해보게.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좋아.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해. 옛날 어느 왕국의 물고기 왕이라 불리는 특별한 물고기가 있었어. 이 물고기는 황금 비늘을 가진 채로 물속에서 빛나고 있었지. 왕국 사람들은 이 물고기를 신에게 바치는 신성한 존재로 여겼어. 그러나 이 물고기를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그저 전설로만 존재했을 뿐이야. 낚시꾼은 흥미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 물고기는 실제로 존재했나? 철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야. 사람들은 그 물고기의 성질, 즉 황금비늘과 신성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하지만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물고기의 사고, 즉 존재 여부는 알 수 없었지. 철학자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마치 아퀴나스가 말한 것처럼 이 물고기 유성질은 사람들이 그르는 개념일 뿐이었어. 황금 비늘과 신성함은 물고기의 본질을 설명해. 하지만 그 물고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즉 사고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지. 이 신비한 물고기는 마치 우리가 꿈꾸거나 상상하는 이상적인 것들과 비슷해. 그것들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존재 말이야. 낚시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자네 말대로라면 이왕이면 우리가 낚시하고 있는 이 호숫가에도 그런 물고기가 있을 수 있겠군. 철학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친구야. 우리가 상상하는 많은 것들이 이 호수 속 어딘가에 존재할지도 몰라. 우리는 그 존재의 성질을 상상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지. 둘은 그날 평소와 다름 없이 낚시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낚시꾼은 끊임없이 호숫가를 바라보며 새로운 물고기에 대한 상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철학자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친구가 아퀴나스의 철학적 개념을 이해하게 됐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그 후로도 둘은 매주 토요일마다 호숫가에서 만나며 더 많은 철학적 이야기를 나누고 낚시꾼은 다양한 상상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질과 사고의 구별을 통해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낚시꾼은 이제 모든 것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던지며 삶을 더욱 깊이 있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좋습니다. 이 사회계약론을 바탕으로 재미있는 썰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옛날 옛적에 인류가 아직 초기 사회를 형성하던 시기였습니다. 인간들은 산과 들을 떠돌며 각자 생존을 위해 힘겹게 싸워야 했죠. 사냥을 하고 과일을 따고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를 이겨내야 했습니다. 모두가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있었고 끊임없는 갈등과 불안정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못 견디겠다는 듯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 해요. 피타고라스가 강물 위로 돌을 던지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들었고 결국 전 인근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강둑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에게 책임을 지고 한 가지 약속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타고라스가 이리저리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오래된 부시맨 한 명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무슨 약속을 말하는 거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건 아니겠지? 피타고라스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일부 자유를 포기하고 공동의 약속을 지키기로 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서로를 해치지 않기로 약속해보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은 흥미와 의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많은 토론과 논의를 거쳐 사람들은 피타고라스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래,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물론 몇몇은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을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인에 대한 투쟁을 멈추고 평화를 지키려면 단순한 약속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모두 가복종할 수 있는 강력한 존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숲속에 사는 거대한 사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사자는 이미 여러 마을로부터 존경과 두려움을 받는 존재였죠. 리바이어던이 된 사자여. 사람들이 사자에게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모든 권력을 맡기겠으니 우리에게 평화와 안정된 삶을 보장해 주십시오. 사자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대적인 회의를 주최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야 한다. 누군가 규칙을 어길 시 내가 직접 심판하겠다. 사자의 그 어마어마한 목소리가 산과 강을 넘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록 자유의 일부를 잃었지만 대신 평화와 안정된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사자가 지나치게 권위적으로 행세할 때도 있었지만 이러한 통치가 있음으로써 그들은 만인에 대한 투쟁의 혼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다시 자신을 찾아온 문제에 대해 만족스러워하며 미소 지었고 사람들은 비로소 고요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사자 그리고 리바이어던의 통치는 오랜 시간 이어졌습니다. 이는 자연 상태의 혼란을 벗어나기 위해 인간들이 스스로 선택한 사회 계약 토마스 홉스의 이론이 현실에서 구현된 사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비록 그 사자가 지나친 규칙을 시행할 때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소통하고 계약을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훗날 다음 세대는 이를 교훈으로 삼아 더 나은 사회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잊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며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피타고라스 같은 지혜로운 인물이 나타나 새로운 사회 계약을 맺게 될지요.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각자의 일에 몰두하며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게 되었고 마을에는 점점 더 많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존은 논밭에 물을 대기 위해 마을 강물을 독차지했고 마리아는 자기 집 앞 도로를 자신의 전용 주차 구역으로 만들어버렸다. 마을은 점점 더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이때 그리핀이라는 현명한 노인이 나타났다. 그는 마을 주민들에게 지금 여러분이 행복하신가요? 라고 물었다. 사람들은 한참 침묵하다가 처음에는 존이 나는 강물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서 좋소 라고 말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지만 강물 때문에 나는 제대로 씻지도 못해 라고 반박했다. 다른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그리핀은 사람들에게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루소라는 현자는 일반 회지라는 개념을 통해 모두가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소. 마을이 다시 평화로워지려면 우리는 모두 서로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오 라고 말했다. 그리핀의 제안으로 마을 사람들은 규칙 만들기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리핀은 중요한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는 존이 논밭에 물을 대는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큰 호기심을 보이며 듣기 시작했다. 그리핀은 먼저 강물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리고 모두가 조금씩 양보한다면 강물을 공평하게 배분하여 모두가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제안했다. 존이 나는 강물을 많이 써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농사가 실패할 것이오. 라고 말했지만 마리아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강물이 필요하지만 꼭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핀은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주민들이 한 주 동안 필요한 물의 양을 미리 양해하여 각각의 필요를 정확히 계산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남는 물은 마을 공동이 저수지에 저장하여 가뭄 등 비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 제안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정확히 계산하고 단합하여 첫 번째 물 배급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이후 회의는 계속되었고 마을의 다른 문제들도 하나씩 루소의 일반의지에 따라 해결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이익을 생각하며 배려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삶의 질은 점점 더 나아졌다. 이렇게 마을은 다시 평화롭고 조화로운 공동체가 되었다. 사람들은 이제 각자의 이기적 욕심이 아닌 공동체의 공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핀은 이제 마을의 영웅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훗날까지도 그가 가르쳐 준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잊지 않았다. 그 후 누군가가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일반의지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곤 했다.